그날 밤 저는 영하의 동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온 영상 8도. 30분이면 의식을 잃고 1시간이면 죽는 바다였습니다. 그런 바다에서 저는 8시간을 버텼습니다. 4명의 동료와 함께. 우리는 북한 해군 잠수함 승조원이었습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장교들이었습니다. 조국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조국을 버렸습니다. 북에서는 우리를 반역자라고 부르겠지요. 배신자라고 죽여 마땅한 쓰레기라고.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정치 범수용소에 가둔 나라, 형을 총살한 나라, 누나를 죽음으로 못 나라, 아내와 아이를 굶겨 죽인 나라, 그런 나라에 충성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우리의 탈출 경로를 들으면 아마 믿지 못하실 겁니다. 국정원 조사관도 처음엔 고개를 저었으니까요. 북한 해군 잠수함에서 탈출해 영하의 동해 바다를 헤엄쳐 중국 어선에 구조되고 중국 땅을 가로질러 태국 방콕을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지금 자유대한민국 땅에 서 있습니다. 탈북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날 밤의 차가운 바다를 기억합니다.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뻔했던 동료의 손을, 의식을 잃어가는 얼굴을, 그리고 우리가 외쳤던 그 한마디를. 죽어도 좋다 하지만 이 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노예로 살 것이다. 여러분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목숨을 걸고 바다에 뛰어들었을까? 왜 조국을 버렸을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호입니다. 가명입니다. 진짜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도 북에 남아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30살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인민군 대자였고 어머니는 평양경공업대학 교원이었습니다. 형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 다녔고 누나는 평양외국어대학 영어과에 다녔습니다. 우리 집은 평양 중심부 모란 봉구역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특권층이라고 부르는 계층이었지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처럼 형처럼.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해군학부에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17살 때였습니다. 대학 생활은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구보를 뛰고 오전 내내 이론 수업을 듣고 오후엔 실습 훈련을 했습니다. 잠수함 조종술, 어뢰 발사, 수중항해, 비상탈출. 모든 과목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았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동해함대 잠수함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소자 계급을 받았습니다. 21살이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군인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대에 배치된 지 1년 만에 어머니가 정치 범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대학 강의 중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했다는 것. 누군가 고발했고 보위부가 들이닥쳤고 어머니는 그날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군인이었지만 아들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일은 잊어라. 당과 조국에 충성하면 너의 미래는 보장된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듬해 여름, 형이 총살당했습니다. 이유는 더 황당했습니다. 형이 근무하던 부대에서 식량이 도난당했고 형이 책임자였고 그래서 총살. 항변도 재판도 변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총살. 저는 그날 밤 형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습니다. 머리에 총알 자국이 있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의 눈을 감겨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라인가? 이게 조국인가?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반 후, 누나가 자살했습니다. 평양 대동강 다리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누나는 일기장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용소에 끌려간 후 누나는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는 군에서 강등당했습니다. 우리 집은 평양에서 쫓겨나 함경북도 청진으로 이주당했습니다. 누나는 그곳에서 공장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하루 16시간. 월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배급도 끊겼습니다. 누나는 굶주렸고 병들었고 절망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이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는 그날 밤 누나의 일기장을 들고 울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로, 조국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군인의 모습으로.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몇 달 후, 제 아내와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군 복무 중 만난 여자였습니다. 청진의 작은 식당에서 일하던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은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와 아이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제게 가족을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겨우 하루만 아내와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은별이가 아프다고, 병원에 갈 돈이 없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저는 부대에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다시 신청했습니다. 다시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아내와 은별이가 죽었습니다. 굶어서,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수함 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죽어도 좋으니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하지만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잠수함은 혼자 조종할 수 없습니다. 최소 5명이 필요합니다. 함장, 부함장, 항해사, 기관사, 어뢰수.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동료들도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같은 배에 탔습니다. 같은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같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자, 형제를 잃은 자, 아내를 잃은 자, 아이를 잃은 자. 우리는 모두 같은 이유로 이 나라를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가 죽은 후 몇 달 뒤, 우리는 비밀 회합을 시작했습니다. 잠수함 안에서, 깊은 밤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탈출 계획을. 잠수함을 타고 동해, 바다로 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바다에 뛰어들고 중국 어선을 만나고 중국 땅을 거쳐 태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가는 계획을. 미친 계획이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이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나으니까. 그리고 1년 반 동안 준비한 끝에 우리는 출항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훈련 임무였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동해 바다로 나갔습니다. 수심 200m 아래로 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 우리는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북위 42도, 동경 130도. 북한 영해와 공해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수함 해치를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영하 5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쳤습니다. 저는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5명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뛰어들었습니다. 영하의 동해 바다에, 수온 영상 8도의 바다에, 30분이면 의식을 잃는 바다에, 1시간이면 죽는 바다에. 우리는 그 바다에서 8시간을 버텼습니다. 어떻게 버텼는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5명 모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자유대한민국 땅에 서 있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족을 사랑하는 인간으로서,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으로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 국정원도 고개를 저은 이야기. 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탈북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영하의 바다를 버텼는지,
어떻게 중국 땅을 건넜는지, 어떻게 태국을 거쳐 한국에 왔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나머지 4명은 누구였을까? 왜 그들도 목숨을 걸고 탈북을 선택했을까?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탈북은 제 결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5명의 상처가 하나의 탈출로 이어졌습니다. 5개의 비극이 하나의 희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박민수, 가명입니다. 우리 잠수함의 함장이었습니다. 35살, 저보다 5살 많았습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해군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자 계급, 북한 해군에서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냉정하고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려다 국경에서 잡혔습니다. 총살당했습니다.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박민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위부가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총살당하는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반역자의 아들이라는 낙인을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박민수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말이 적어졌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은 더 열심히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연좌제로 몰락하지 않으려면 당과 조국에 더 충성해야 했으니까요. 그는 잠수함 함장이 되었습니다. 최연소 함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일을 잘해도 자신은 영원히 반역자의 아들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승진은 막혔습니다. 결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반역자의 아들과 결혼하겠습니까? 그는 혼자였습니다. 가족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습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다고.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어느 날 밤, 제가 그에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형님, 혹시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는 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매일 생각한다 하지만 방법이 없다. 저는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탈북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이준호, 가명입니다. 우리 잠수함의 부함장이었습니다. 32살, 소자 계급, 열정적이고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컸고 웃음이 많았고 동료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이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23살이었습니다. 이유는 장마당에서 밀수품을 팔았다는 것. 한국 드라마 USB였습니다. 누군가 고발했고 보위부가 잡아갔고 공개 처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준호는 탄원서를 썼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동생은 어리고 철이 없었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동생은 청진 시내 광장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수천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준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위부가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동생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준호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웃었고 농담했고 동료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가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주먹으로 벽을 치는 모습을, 그리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이 새끼들 언젠가 다 죽여버리겠어. 저는 그를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박민수와 제가 탈북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이준호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우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간다. 당장 가자. 오늘 밤이라도 가자.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 최영식, 가명입니다. 우리 잠수함의 항해사였습니다. 28살,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대위 계급.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정확했습니다. 항해 계산, 좌표 설정, 경로 분석. 모두 완벽했습니다. 그에게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함경북도 무산의 작은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식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중국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돈을 벌어오겠다고. 최영식은 말렸습니다. 위험하다고, 잡히면 끝이라고. 하지만 아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그리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브로커에게 잡혔습니다. 인신매매였습니다. 중국 농촌 남자에게 팔려갔습니다. 최영식은 나중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탈북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주면 아내를 데려올 수 있다고. 하지만 그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군인 월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부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아내가 불법 월경을 했으니 이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최영식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부대에서는 그를 감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고. 그는 그 이후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만 했습니다. 기계처럼. 저는 그를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내를 잃었으니까요. 우리가 탈북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최영식에게 물었습니다. 영씨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나.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형님, 저 중국에 가면 아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찾을 수 있다. 우리가 함께 찾자. 그날 밤 최영식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 강태우. 가명입니다. 우리 잠수함의 기관사였습니다. 29살. 저보다 1살 어렸습니다. 대위 계급.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농담을 했습니다. 동료들을 웃겼습니다. 잠수함 안의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 죽었습니다. 5살이었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배급이 끊겼고 식량이 없었고 아이는 굶주렸습니다. 강태우는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거절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할 수 없다고. 강태우는 빌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발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이 없다고, 영양제가 없다고. 그리고 얼마 후 수진이는 죽었습니다. 강태우의 품에서. 그는 딸의 시신을 안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더 밝아졌습니다. 더 많이 웃었습니다. 더 많이 농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울면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를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딸을 잃었으니까요. 우리가 탈북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강태우에게 물었습니다. 태우야,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나. 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님들, 전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잃을 게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저는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 5명은 비밀 회합을 가졌습니다. 잠수함 안. 깊은 밤. 엔진실 구석. 아무도 오지 않는 곳. 우리는 둥글게 앉았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형제다. 생사를 함께한다. 누구도 배신하지 않는다. 죽어도 함께 죽는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총살이다. 가족도 연자제로 끌려간다. 그래도 갈 거냐. 우리는 대답했습니다. 간다. 최영식이 말했습니다. 전 아내를 찾고 싶습니다.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죽어도 좋습니다. 강태우가 말했습니다. 전 수진이를 위해 갑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를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떠납니다. 박민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포겠습니다.
5명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맹세했습니다. 살아서 자유대한민국 땅을 밟는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탈출 경로, 중국 어선 접촉 방법, 중국 땅 이동 루트, 태국 입국 방법, 한국 입국 절차,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면 죽습니다. 성공하면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비가 끝났을 때 우리는 실행했습니다. 영화의 동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5명 모두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자유를 위해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 5명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5명의 이야기. 우리의 계획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시도하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상적인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죽거나 탈출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치밀하게. 조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실수는 곧 죽음이었으니까요. 우리의 비밀 회합은 항상 같은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잠수함 엔진실, 가장 시끄러운 곳, 기계 소음 때문에 도청이 불가능한 곳, 그리고 가장 외딴 곳, 아무도 오지 않는 곳. 우리는 야간 당직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우리 5명만 깨어있는 시간. 박민수가 주도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중국에서 밀수로 들여온 낡은 세계 지도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로는 이렇다. 동해, 바다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다. 북위 42도, 동경 130도 공해다. 그곳에서 잠수함을 버리고 바다에 뛰어든다.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중국 어선을 기다린다. 이 해역에는 중국 어선들이 많다. 불법 조업을 하는 배들이 달리는 그 배의 구조를 요청한다. 최영식이 물었습니다. 만약 구조해주지 않으면요? 그러면 죽는다. 하지만 구조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돈이 있으니까. 강태우가 물었습니다. 돈이요? 박민수는 작은 방수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달러 지폐가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부들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박민수는 말했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구조해 줄 것이다. 그리고 중국 땅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저는 물었습니다. 형님, 그 돈은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박민수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유품이다. 아버지가 탈북할 때 준비했던 돈이다. 결국 쓰지 못하고 죽었지. 이제 내가 쓸 차례다.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하면 우리는 육로로 이동한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목적지는 태국이다.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중국을 가로지른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공안이 잡을 겁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능하다. 탈북 브로커 루트가 있다. 나는 그 루트를 알고 있다. 최영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박민수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수첩이 있다. 거기에 적혀 있다. 탈북 루트, 브로커 연락처, 은신처, 위치 든 것이. 우리는 놀랐습니다. 박민수의 아버지는 탈북을 철저히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죽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이 그 준비를 이어받았습니다. 박민수는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태국까지는 약 4,000km다. 우리는 기차, 버스, 트럭을 이용한다. 브로커가 안내해 줄 것이다. 돈만 주면. 강태우가 물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박민수는 계산했습니다. 1인당 최소 5,000달러, 우리가 5명이니까 25,000달러.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박민수는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일한다. 불법 체류자로 공사판, 공장, 농장 어디든 돈을 모은다. 그리고 태국로 간다.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박민수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몇 달 어쩌면 1년 하지만 방법은 그것뿐이다.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1년. 중국 땅에서 1년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공안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언제나 도망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은다. 태국으로 가기 위해 최영식이 물었습니다. 태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박민수는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간다. 망명을 신청한다. 그러면 한국 정부가 우리를 받아줄 것이다. 강태우가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다. 대한민국은 북한 이탈 주민을 받아준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저는 물었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십니까? 박민수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첩에 적혀 있다. 그리고 나도 공부했다. 몰래 한국에 대해, 탈북 경로에 대해 모든 것을. 우리는 박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그날 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탈출 날짜를 정한다. 훈련 임무로 출항하는 날. 의심받지 않는 날. 둘째, 준비물을 모은다. 방수 가방, 달러, 현금, 중국어 회화책, 지도, 나침반, 손전 등 모두 조금씩 모은다. 눈에 띄지 않게. 셋째, 체력 훈련을 한다. 수영, 저체온증 대비, 장거리 이동 훈련 모두 개인적으로 한다. 의심받지 않게. 넷째, 중국어를 배운다. 최소한의 회화, 도움 요청, 길 묻기, 음식 주문, 생존에 필요한 것들. 다섯째, 역할을 분담한다. 박민수는 리더, 모든 결정을 내린다. 이준호는 경계,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한다. 최영식은 항해, 경로를 계산하고 안내한다. 강태우는 기술, 장비를 관리하고 수리한다. 저는 통역, 중국어를 배워 소통을 담당한다. 여섯째, 비상 계획을 세운다. 만약 누군가 잡히면 나머지는 계속한다. 만약 중국 어선이 오지 않으면 바다에서 죽는다. 만약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탈출을 시도한다. 만약 태국에 도착하지 못하면 어디서든 한국 대사관을 찾는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모든 위험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따로 있었습니다. 배신. 우리 중 누군가가 배신하면 모두 죽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어야 한다. 조금의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형제다. 생사를 함께한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정말 서로를 믿을 수 있을까? 극한의 상황에서도 배신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은 계획을 세우는 내내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준비는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의심받지 않게. 방수 가방은 강태우가 구했습니다. 부대 창고에서 몰래 가져왔습니다. 달러는 박민수가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유품에 더해 장마당에서 조금씩 환전했습니다. 중국어 회화책은 제가 구했습니다. 탈북민이 남기고 간 책이었습니다. 지도는 최영식이 그렸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밤마다 조금씩. 손전등은 이준호가 가져왔습니다. 부대 비상용 장비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훈련했습니다. 수영. 잠수함 밖에서 아무도 없을 때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익숙해지기 위해, 저체온증을 대비하기 위해. 처음에는 10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늘렸습니다. 20분, 30분, 1시간. 마지막에는 2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8시간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건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운에 맡길 수밖에. 우리는 또한 중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밤마다 회화책을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발음은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디입니까? 얼마입니까? 가고 싶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장들. 그리고 우리는 심리적으로도 준비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연습?
가족을 떠나보내는 연습? 고통을 견디는 연습?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확률은 80%다, 살 확률은 20%다. 하지만 그 20%를 위해 우리는 동의했습니다. 20%.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 남아있으면 우리의 삶은 0%였으니까요. 준비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마지막 회합을 가졌습니다.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누구든 마음을 바꾸고 싶은 사람 있나? 지금 말해라. 원망하지 않겠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날짜를 정하자. 다음 훈련 임무일이다.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박민수는 대답했습니다. 2주 후다. 2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주였습니다. 그 후로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2주를 보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일하고 먹고 자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준비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이 나라에.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훈련 임무일, 출항일, 탈출일. 우리는 잠수함에 올랐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동해 바다로 나갔습니다. 수심 200m 아래로 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 박민수가 명령했습니다. 수면으로 떠오른다. 우리는 조종간을 잡았습니다. 잠수함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150m, 100m, 50m, 20m, 10m, 그리고 수면. 박민수가 해치를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영하 5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쳤습니다. 우리는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5명 모두. 북위 42도, 동경 130도. 공해였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뛰어든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준비됐나? 우리는 대답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박민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포겠습니다. 5명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형제들 살아서 만나자. 자유대한민국에서.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뛰어들었습니다. 영하의 동해 바다에. 물이 제 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갔습니다. 헤엄쳤습니다. 필사적으로.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파도가 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보였습니다. 박민수, 이준호, 최영식, 강태우. 5명 모두 수면 위에 있었습니다.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모여라. 흩어지면 안 된다. 우리는 헤엄쳐 모였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5명이 원을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체온을 유지해라. 움직여라. 멈추면 죽는다. 우리는 발을 계속 움직였습니다. 물장구를 쳤습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하지만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뼈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였습니다. 저는 잠수함을 돌아보았습니다.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탔던 배. 우리의 마지막 안전한 곳. 이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물속으로.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돌아갈 곳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바다뿐이었습니다. 영하의 바다. 죽음의 바다. 첫 1시간은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발을 차고 팔을 저었습니다. 서로 격려했습니다. 버텨라. 어선이 온다. 조금만 더.
하지만 어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평선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추위가 심해졌습니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형님 너무 춥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박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견뎌야 한다. 우리는 살아야 한다. 하지만 박민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추웠습니다. 우리 모두 추웠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각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태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아빠 간다. 조금만 기다려. 그는 환각을 보고 있었습니다. 죽은 딸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영식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태우야, 정신 차려.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강태우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그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발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손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의학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저체온증 3단계. 의식 저하, 감각마비, 환각, 그리고 죽음. 우리는 이미 2단계에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노래를 불러라. 정신을 유지해라. 우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북한 군가였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탈출하면서 북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노래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우리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5시간이 지났습니다. 최영식이 말했습니다. 형님들 미안합니다. 저는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그의 손이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이준호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놓지마, 우리는 함께 간다고 했잖아. 최영식이 울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춥습니다. 그냥 죽게 해주세요. 박민수가 그를 때렸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 내 아내는 어떻게 할 거야? 중국에 있는 내 아내는. 최영식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가 죽어도 함께 죽기로 했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환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정치 범수용소에 끌려가기 전에 어머니. 웃고 있었습니다. 제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철호야, 이리 오너라. 엄마가 안아줄게.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해. 하지만 박민수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철호야, 정신 차려. 그건 환각이야.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바다만 있었습니다. 7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떠 있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 강태우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고개가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준호가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태우야, 깨어나. 죽으면 안 돼. 하지만 강태우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박민수가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여러 번. 강태우, 수진이를 생각해. 내 딸을 생각해. 강태우의 눈이 조금 떴습니다. 희미하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약속했으니까. 함께 죽기로. 8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저는 포기하려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가족들을 구하지 못하고, 자유를 보지 못하고, 그냥 이 바다에서 죽는구나. 그때였습니다. 최영식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힘을 짜내어. 그리고 보았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배였습니다. 어선이었습니다. 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신호를 보내라 손전등. 강태우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방수 가방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켰습니다. 하늘을 향해 흔들었습니다. SOS. 국제조난 신호. 3번 짧게 3번 길게 3번 짧게. 우리는 모두 소리쳤습니다. 목이 터져라. 도와주세요. 구명. 중국어로 배운 유일한 단어. 우리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계속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선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점 가까이. 우리는 울었습니다. 살았다. 살았다. 어선이 도착했습니다. 중국 어선이었습니다. 뱃머리에 한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중국 어부들이 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구명 돈돈. 그리고 방수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달러 지폐를 꺼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중국 어부들이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밧줄을 잡았습니다. 끌어올려졌습니다. 한 명씩. 먼저 강태우. 그 다음 최영식. 이준호 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민수. 우리는 모두 어선 갑판에 쓰러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5명 모두. 중국 어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너희들 뭐야 어디서 왔어? 박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북조선 탈북 부탁합니다. 중국 땅까지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달러 지폐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중국 어부가 돈을 받았습니다. 세어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데려다 줄게 하지만 공안한테는 말하지 마.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어부가 다른 선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텁게 가져와 얘네 숨겨야 해. 선원들이 큰 천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를 덮었습니다. 우리는 천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했습니다. 살았습니다. 8시간. 영하의 바다에서 8시간. 우리는 버텼습니다. 5명 모두. 어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땅을 향해. 저는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긴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 땅, 공안의 추적, 태국까지의 긴 여정, 그리고 마침내 한국.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선은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중국 어부가 천을 걷었습니다. 말했습니다. 도착했어 중국이야 빨리 내려 누가 볼지 몰라.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걸었습니다. 어선에서 내렸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작은 항구였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국 어부가 말했습니다. 서쪽으로 가 마을이 있어 거기서 사람들을 조심해 공안 신고하면 끝이야. 박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중국 어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 빨리. 우리는 걸었습니다. 중국 땅 위를. 처음으로. 자유를 향해. 중국 땅은 차가웠습니다. 바다만큼이나.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우리는 걸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발걸음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저 건물 저기서 옷을 말리자. 낡은 창고였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쓰러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강태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형님들 우리 정말 살았습니까? 박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살았다 우리는 살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말렸습니다. 방수 가방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안에 물건들은 젖지 않았습니다. 달러 지폐, 중국어 회화책, 지도, 박민수 아버지의 수첩, 모두 무사했습니다. 박민수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브로커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야 한다. 브로커에게 연락해야 한다.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도 괜찮습니까? 박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까지 기다린다.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된다. 우리는 하루 종일 창고에 숨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을 때 박민수와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중국 어촌 마을.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중국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박민수가 동전을 넣었습니다. 어선에서 받은 잔돈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누군가 받았습니다. 웨이. 박민수가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탈북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몇 명이야? 5명입니다. 어디 있어? 야오닝성 단동 근처입니다. 알았어. 내일 밤 그 자리에 다시 전화해 장소를 알려줄게.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민수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단계는 성공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우리는 다시 전화했습니다. 브로커가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폐공장. 우리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아래로 후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희 정말 북한 군인이야? 박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증명해봐. 박민수는 군복을 보여주었습니다.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태국까지 데려다 줄게. 하지만 돈이 필요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1인당 5,000달러 5명이니까 25,000달러. 박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큼 없습니다.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있어? 박민수는 방수 가방을 열었습니다. 남은 달러를 꺼냈습니다. 어선 선장에게 준 돈을 제외하고 약 3,000달러였습니다. 브로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걸로 뭘 하라고 턱도 없어.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해서 벌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브로커가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 진짜 군인 맞구나. 눈빛이 다르네.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일자리를 구해줄게. 하지만 위험해. 불법 체류자니까 공안한테 걸리면 북송이야.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목도 챙겨야 해. 숙소 제공비, 일자리 소개비 1인당 500달러 추가야. 박민수가 계산했습니다. 25,000달러에 2,500달러 총 27,500달러. 3,000달러를 빼면 24,500달러를 벌어야 했습니다.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브로커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달렸지. 빠르면 8개월, 늦으면 1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중국 땅에서 1년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낡은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방 하나였습니다. 좁았습니다. 5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지붕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내. 밖에 함부로 나가지 마. 내가 일자리 구해올게.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 좁은 방에서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브로커가 돌아왔습니다. 일자리를 가져왔습니다. 공사판이었습니다. 건물을 짓는 곳, 불법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 신분증이 필요 없는 곳. 우리는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철근을 나르고 힘들었습니다. 군인 시절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태국에 가야 했으니까. 한국에 가야 했으니까. 월급은 적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불법 노동자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밥은 공사판에서 주는 것만 먹었습니다.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모든 돈을 모았습니다. 태국 가는 돈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공사판에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망쳤습니다. 필사적으로 뒷문으로 담을 넘어 골목으로 흩어졌습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낡은 아파트. 다행히 5명 모두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더 외진 곳, 시골 마을. 그곳에서 우리는 농장 일을 했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했습니다. 공사판보다는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더 적었습니다. 우리는 더 오래 일해야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고 겨울이 왔습니다. 우리는 계속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조금씩. 밤에는 좁은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돈을 세었습니다. 얼마나 모았는지, 얼마나 더 필요한지. 박민수가 계산했습니다. 2만 달러 거의 다 됐다. 최영식이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입니다, 형님. 강태우가 웃었습니다. 우리 진짜 한국 가는 거 맞죠? 이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간다, 반드시 간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하늘, 한국에서 볼 하늘.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여전히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표액을 채웠습니다. 24,500달러.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박민수가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돈을 다 모았다고. 브로커가 왔습니다. 돈을 세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일주일 후에 출발한다. 준비해.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짐은 거의 없었습니다. 방수 가방 하나. 그 안에 여권, 사진, 약간의 옷, 그리고 남은 돈. 일주일 후 브로커가 트럭을 가지고 왔습니다. 화물 트럭이었습니다. 뒤에 컨테이너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기 타. 아무 소리 내지 마. 검문소 지날 때 특히 조심해. 우리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잠수함도 일했으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남쪽으로. 태국을 향해. 컨테이너 안은 답답했습니다.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다에서 했던 것처럼.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곧 태국이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중국을 떠났습니다. 1년을 숨어 지낸 땅을, 불법 노동자로 살았던 땅을. 하지만 그 땅이 우리를 한국으로 가는 길로 이끌어줬습니다.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며칠을 달렸습니다. 우리는 컨테이너 안에서 잠을 자고 깨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브로커가 가끔 문을 어줬습니다. 음식을 주고 물을 주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그리고 마침내
트럭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눈부셨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내려, 여긴 태국이야. 태국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습했습니다. 북한의 차가운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의 메마른 공기와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컨테이너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며칠을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으니까.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태국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야 해. 저쪽으로 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어. 방콕행 버스를 타 방콕에서 한국 대사를 찾아가.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브로커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국어와 영어로.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택시 기사한테 이거 보여줘, 데려다 줄 거야. 박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브로커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살아, 잘 살아, 한국 가서. 그리고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라질 때까지.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형님들, 우리 진짜 한국 간다. 강태우가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최영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낯선 땅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낯선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웠으니까. 버스가 왔습니다. 우리는 탔습니다. 방콕행.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야자수, 사원, 시장.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몇 시간 후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고층 빌딩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빽빽했습니다.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박민수가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대사관 주소. 택시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택시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긴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만약 거절당하면, 만약 받아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도착했어요. 우리는 내렸습니다.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한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 우리는 그 깃발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깃발 아래로 들어가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우리는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가 있었습니다. 태국 경찰이었습니다. 우리를 막아섰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서툰 영어로.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 신청하고 싶습니다. 경비가 우리를 위아래로 휘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한국 사람이 나왔습니다.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북한 군복을 입은 5명. 그는 물었습니다. 한국말로. 정말 탈북자십니까? 박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북한 해군 잠수함 승조원이었습니다. 탈북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한 곳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안전. 뒤돌아볼 필요 없는 안전. 직원이 우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물과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탈북한 이후 처음으로.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왔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한 명씩 따로 불렀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언제 탈북했는가? 어떻게 탈북했는가? 왜 탈북했는가?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 누나, 아내, 은별이. 잠수함 동해 바다 8시간. 중국 어선 1년간의 노동 태국. 모든 것을. 조사관은 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잠수함에서 탈출했다고요? 영하의 바다에서 8시간을 버텼다고요? 그렇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방수 가방을 열었습니다. 군복을 꺼냈습니다.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잠수함 부대 마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수 아버지의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탈북 루트가 적혀 있는 수첩을. 조사관은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안 임시 숙소에서 기다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만약 믿지 않으면, 만약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하지만 닷새 후 조사관이 다시 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북한 해군 기록과 일치합니다. 여러분의 실종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우리는 울었습니다. 5명 모두 소리내어 드디어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행 비행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쉬십시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는 대사관 안에서 지냈습니다.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도망칠 걱정 없이, 잡힐 걱정 없이, 죽을 걱정 없이. 그리고 일주일 후 비행기 날이 왔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공항으로 데려갔습니다.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 거대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비행기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탑승 수속을 했습니다. 여권을 받았습니다. 임시 여행 증명서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제 이름 옆에 대한민국 국민. 처음으로 제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탑승구로 갔습니다.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큰 비행기였습니다. 우리는 줄을 서서 탑승했습니다. 생애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가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빨라졌습니다.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날아올랐습니다. 하늘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날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집으로. 비행 시간은 6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정말로 여기까지 왔다고.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보였습니다. 한국 땅.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대한민국. 우리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입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았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국장 문을 나섰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땅을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박민수가 멈췄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손을 댔습니다. 울었습니다. 우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5명 모두 땅에 손을 댔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긴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 땅, 공안의 추적, 태국까지의 긴 여정, 그리고 마침내 한국.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강태우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 해냈어. 아빠 자유를 찾았어. 최영식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너 찾으러 갈 수 있어.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동생아, 형이 살았어. 형이 자유를 찾았어.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해냈습니다. 당신이 못다 이룬 꿈을 이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 누나, 그리고 은별아, 아빠가 살았어. 아빠가 자유를 찾았어.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대고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박민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포겠습니다. 5명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바다에서 했던 것처럼.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형제들, 우리는 해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천공항을 나섰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첫날을 맞이하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인천공항에서 나온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정부에서 보낸 버스였습니다. 탈북민 정착시설로 가는 버스, 하나원. 그곳에서 우리는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웠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단어가 달랐습니다. 은행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휴대폰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자유라는 것, 밤에 마음대로 외출할 수 있다는 것도,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인터넷으로 세상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이 자유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석 달 후, 우리는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각자의 집을 배정받았습니다.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는 해양 관련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잠수함 경험을 살려서 배를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하고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웃을 줄 알았습니다. 이준호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중국에서 했던 일을 하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그는 여전히 열정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가 아닌 웃음으로 컸습니다. 최영식은 아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단체에 연락했습니다. 중국 탈북민 인권 단체에도 연락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소식이 왔습니다. 아내가 중국 어느 마을에 있다는 것. 최영식은 중국으로 갔습니다. 탈북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그리고 아내를 만났습니다. 몇 년 만에 둘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국으로 왔습니다. 지금 최영식은 아내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강태우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일. 잠수함 기관사 경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역시 탈북민이었습니다. 그녀에게도 아이가 있었습니다. 북에서 잃은 아이.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강태우는 그 아이 이름을 수진이라고 지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의 이름으로. 저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해양학을 전공했습니다. 바다를 공부했습니다. 우리를 살렸던 바다를, 우리를 거의 죽일 뻔했던 바다를. 지금은 졸업하고 해양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 5명은 한 달에 한 번 모입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서울의 작은 식당. 최영식의 식당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저녁을 먹습니다. 소주를 마십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날 밤 이야기를, 영화의 바다 이야기를. 때로는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울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손을 포깁니다. 5명의 손을. 바다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형제입니다. 생사를 함께한 형제. 지난주에도 우리는 만났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나? 이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옳았습니다. 100번 다시 태어나도 같은 선택을 하겠습니다. 최영식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아내와 함께 있으니까요. 강태우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새 수진이를 만났으니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운 것도 사실이다. 북에 남은 가족들, 고향, 그 모든 것들.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그리웠습니다. 어머니가, 가족들이, 고향이.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반역자였으니까. 돌아가면 죽을 것이었으니까. 강태우가 말했습니다. 형님들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요. 박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지, 언젠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자유롭게. 아무 두려움 없이.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았던 것이 이것이구나. 이 평범한 일상이구나.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자유.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 마음대로 꿈꿀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우리가 찾았던 것이구나. 탈북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영화의 바다 꿈을, 얼어 죽는 꿈을, 잡히는 꿈을. 하지만 깨어나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한국이니까. 자유대한민국이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은 사람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살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영화의 바다에 뛰어드는 선택을. 죽을지도 모르는 선택을.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남았으니까. 자유를 찾았으니까. 만약 여러분이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유의 소중함을 느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야기를 기억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에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그리고 희망하며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북에 남은 가족들을 만나는 날, 그날을 기다리며.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